그날 밤 백구가 울부짖던 자리에서 경수의 시계가 나왔습니다. 17년 동안 묻혀있던 우리 집 마당 한가운데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그때 몰랐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겐 정말 큰 선물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정영자. 올해 73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폐암으로 먼저 떠났고 지금은 충북 옥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백구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집 뒤 텃밭엔 감자며 고추며 자잘한 작물이 자라고 앞마당엔 경수가 직접 박아두었던 장독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 다 깨질 듯한 장독. 그러나 저는 손도 못 댑니다. 그 아이의 흔적 같아서요. 우리 경수, 그 애가 사라진 지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경수가 결혼하고 데려온 개입니다. 그땐 하얗고 조그마한 강아지였는데 지금은 늙어 앞도 잘 못 봅니다. 그런 백구가 이상하게 마당 한 귀퉁이 장독 옆에만 가면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건 해가 지고 나서만 짖는다는 겁니다. 낮엔 멀쩡하게 자다가 밤만 되면 거기로 달려가 울부짖어요. 그것도 미친 듯이 마치 누구한테 하소연하는 것처럼. 처음엔 산짐승 냄새라도 나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멧돼지들도 가끔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장대로 바닥을 툭툭 쳐보기도 하고 잡초도 걷어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자리에만 백구가 소변을 보지 않기 시작했어요. 걔도 무언가를 느끼는 건가. 그땐 가슴이 서늘해지면서 이상하게 경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1년에 한두 번 추석이나 명절 즈음에만 들르곤 했습니다. 그날도 짧은 방문이었죠.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셨어요? 말은 웃으며 했지만 눈은 계속 백구가 짖던 자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백구 저기서 왜 저렇게 짖는 걸까? 밤마다 그래. 제가 묻자 며느리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걸 거예요. 걔도 늙으면 이상해지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아이가 급히 가방을 챙겨 나서는 모습에서 저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여름 마당 한켠 텃밭에 멧돼지 피해가 심하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밭두렁 아래를 조금 정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오래된 창고에서 삽을 꺼냈습니다. 장독 옆자리를 삽으로 찍었을 때 덜컥하고 단단한 무언가에 닿는 감촉이 있었습니다. 뭐지? 돌인가 싶어 더 파보았고 그 아래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작고 정갈하게 묻혀있던 그 상자 안에는 경수의 시계, 신분증 조각,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17년 전 경찰에 실종 신고하면서 같이 냈던 사진 속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경수야, 내가 왜 여기 있어? 그 자리에서 저는 상자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17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던 아들의 흔적이 바로 내 발밑, 내가 매일 물 주던 고추밭 아래 묻혀 있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저 멀리서 짖으며 달려와 저를 핥기 시작했죠. 마치 내가 찾았잖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경수가 우산도 안 쓰고 나가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17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6월 말 장마 시작이 채 되기 전 오후부터 하늘이 시커멓게 뒤덮이더니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죠. 경수는 말없이 우산도 없이 나섰습니다. 어디 가니? 제가 물었을 때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그 한마디 남기고 뒷모습만 보이며 골목을 돌아 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다음 날까지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산 밑, 정자 밑, 친구 집, 마을 버스 정류장, 심지어 근처 폐공장까지 찾았지만 흔적도 없었습니다. 비는 이틀을 쉬지 않고 내렸고 저는 그 비를 맞은 채 경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지연이가 경찰서에 신고하자며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땐 이미 그녀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방경찰서 실종 수사팀이 와서 경수의 사진, 키, 복장, 혈액형 하나하나 적어갔죠. 하지만 경수는 성인이었고 도망이라도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서 없이는 수색 자체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수사관이 혹시 집을 나설 당시 경제적 문제나 갈등이 있었는지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경수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 성실하고 조용한 아이예요. 며느리 지연이는 실종 후 2주쯤 지나서 친정으로 잠시 들어갔습니다. 그땐 손자 지우가 겨우 6살 말도 제대로 못할 때였어요. 아이 앞에서는 차마 울지도 못하고 손을 꼭 잡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한 달 뒤 지연이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여기서 지우랑 같이 지낼게요. 그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새 식구처럼 살았습니다. 경수의 방은 그대로 뒀습니다. 침대 위엔 이불도 개켜져 있고 책상엔 공책이 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잊어가는 듯 보였지만 어느 날 그랬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왜 안 와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지우는 차곡차곡 자라 대학에 진학했고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장래희망이라던 공학 전공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즈음부터 며느리 지연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종종 전화하고 찾아오던 아이가 1년에 한두 번 연락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해 명절엔 문 앞에 과일 상자만 놓고 갔더군요. 잘 지내시죠라는 짧은 쪽지만 남기고 제가 직접 전화를 걸면 어머님,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조만간 들를게요. 그 말만 되풀이했죠. 그게 수년째였습니다. 이 마을은 원래 조용하고 순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경수가 사라진 이후 동네 어르신 몇몇은 저를 볼 때마다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한 번은 마을 이장님이 영자 씨, 이제 그 일은 좀 잊어야지 사람이 산다는 건 그런 거야. 하시더군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 일? 일하뇨. 그분은 아무도 몰랐던 그 일을 왜 아는 듯 말했을까요? 그 후로 저는 사람들과 말을 줄였습니다. 텃밭만 메고 백구만 데리고 마당만 돌보다 보니 세월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백구가 짓기 시작한 시점을 떠올려 보면 이상했습니다.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날 이후부터 백구는 매일 밤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는 경수가 어릴 때 자주 앉아 놀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진 날. 지연이랑 낮에 말다툼을 했던 바로 그 마당 구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백구가 알고 있었던 것을. 며칠 후 경찰에 유물 발견 신고를 하고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날 CCTV 같은 거 창고에 남아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얼어 있었습니다. 창고. 아, 오래전 남편이 설치해놨던 낡은 CCTV 녹화기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농작물 도둑 방지용이라고 설치했던 아무도 쓰지 않던 그 녹화기. 그 안에 뭔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함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애가 있었던 걸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밟고 지나간 땅인데
어미는 왜 몰랐을까요? 그날 아침 감식반이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백구를 끌어안고 앉아 있었죠. 백구는 그날따라 유독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제 시작된다는 걸 아는 듯 말입니다. 감식반 대원 둘이 마당 한 구석, 백구가 매일 짓던 그 자리를 중심으로 흙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딱 금속 삼날에 무언가 단단한 게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탄성 같은 감탄사가 감식반 입에서 터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흙을 맨손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닿는 건 오래된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한쪽이 벌어졌지만 분명 상자였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남성용 시계, 깨진 휴대폰 케이스, 반쯤 찢긴 신분증 조각, 그리고 낡은 검정색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경수가 군 제대하고 돌아오던 해 제가 직접 생일 선물로 사준 은색 메탈밴드 시계였습니다. 딱 한 번 고장나서 시계방에 맡겼던 시계. 그 안쪽에 새겨진 글씨 K, S, 사랑한다 엄마. 그걸 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졌고 주저앉아 상자를 껴안고 말았습니다. 경수야, 우리 경수야, 엄마가 여기 있었는데. 경찰은 마당 일대를 본격 수색했고 그 일대 토양 샘플을 채취하며 기초 유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엔 감식 반장이 와서 말했습니다. 정영자 씨, 혹시 이 집에 오래된 CCTV 장비가 있었습니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녀석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설치한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아날로그 CCTV 녹화기가 창고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경수가 실종되자 그걸 다시 본 적도 없었죠. 경찰 2명이 창고에서 녹화기를 꺼냈습니다. 스위치가 아직 작동하긴 했지만 테이프는 녹슬고 습기에 젖어 일부만 겨우 복원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밤 기록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는 없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그 CCTV 속 영상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마당 안 경수의 방 쪽 문이 열리더랍니다. 그리고 2사람의 실루엣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키와 체형, 걸음걸이 모두 경수였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또 한 사람, 움직임이 빠르고 경수의 팔을 끌어내리는 모습,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며느리 지연이었다고 했습니다. CCTV 속 지연은 경수와 심하게 언쟁을 벌였고 경수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장면도 있었다 했습니다. 이후 지연은 마치 무언가를 끌듯 경수의 팔을 잡고 마당 한복판으로 이동하는 장면까지 영상에 담겼다고 했습니다. 그 뒤는 화질이 너무 어두워 알아보기 어렵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건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지연에게 연락이 갔고 며칠 뒤 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백구는 제 발치에서 기척 하나 없이 누워 있었고 창밖 하늘에선 달도 뜨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정말 그랬던 걸까요? 내가 17년 동안 자식처럼 품었던 아이가 내 아들의 실종과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은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경찰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했다. 짧은 말만 되풀이하며 모든 걸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경수가 사라진 뒤
매일 같이 경수방에 향을 피우던 아이였고 밤마다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 곧 온다고 속삭이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지연이가 경찰서에서 돌아온 뒤 마당 한가운데 앉아있던 내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참았던 무언가가 끓고 있는 눈이었어요. 백구가 짖던 자리에서 유품이 발견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우리 집 앞엔 이상할 정도로 인적이 끊겼습니다. 원래도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평소라면 반찬 한 그릇 들고 와 안부 묻던 이웃도 이제는 나를 멀리하는 듯한 눈빛으로 지나쳤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대문 앞까지 왔다가도 대꾸 없이 발길을 돌리시곤 했습니다. 나는 견디다 못해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는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셨죠. 영자 씨, 그날 있었던 일, 이제라도 그냥 묻고 가면 안 되겠나? 예, 경수 말이야. 그 애가 어떻게 된 건지 다 밝히는 게 과연 좋은 일이겠어?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다 밝히는 게 좋은 일이겠냐? 그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였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던 듯 흰 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내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저 너무 무서워서. 지연의 눈은 울지 않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알던 그 아이는 경수가 실종된 뒤에도 매일 신문을 스크랩하고 경찰서에 전화해 담당자를 재촉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니. 며칠 뒤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영자 씨, 그날 밤에 CCTV 영상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복원된 영상 내용 경찰의 설명. 밤 10시 42분 경수가 우산 없이 마당을 가로지릅니다. 그 뒤를 따라 지연이 비에 젖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은 경수의 방옆 창고 앞에서 언쟁을 벌입니다. 경수가 등을 돌리려 할 때 지연이 경수의 팔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몇 초 뒤 경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연은 주변을 살피며 경수의 팔을 끌고 마당 중간까지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움직입니다. 이후 장독대 옆으로 향합니다. 다시 화면이 어두워지고 약 40분간 영상이 정지된 듯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후 지연은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영상은 전부 복원되지 않았지만 그날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지연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정황은 명백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느 누구를 바로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지연이 경수를 다치게 한 걸까요? 아니면 그날의 사고를 감추기 위해 무언가를 선택한 걸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17년을 묻고 지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앉아 경수의 시계가 담겼던 나무 상자를 어루만지던 제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경수를 다치게 한 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날 경수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사업 투자 실패하고 사람들한테 빚 독촉을 받았었거든요. 그날
그가 쓰러졌을 땐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까지 잃게 할 순 없어서 그냥 그랬어요.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심인지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수를 지키지 못했고 며느리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백구의 눈을 보며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내 아들 곁에서 끝까지 눈을 감아주지 못했을까? 마당의 장독대 옆 흙을 만지면 마치 경수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고 밤마다 등 뒤에서 누가 부르는 듯한 기분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밤이면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던 날 나는 몰랐습니다. 경수가 그렇게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요. 경수의 시계와 신분증 조각 그리고 그날 밤의 CCTV 영상 일부를 근거로 경찰은 실종 사건에서 타살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수가 생전에 지인 몇 명과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명은 청주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정모 씨, 다른 한 명은 지연이 일하던 학원에서 함께 일하던 강사 박모 씨. 그중 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수가 내게 투자해달라고 몇 번 부탁했고 며느리 지연과도 자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박모 씨는 지연과 경수 실종 직후 몇 차례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통화 기록은 지연이 경수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한 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문을 키웠습니다. 경찰은 지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술을 많이 마셨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경찰 앞에서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경수가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빚독촉 전화를 받고 집에 들어와 갑자기 큰 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어요. 저도 몰랐는데 경수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는 서로 언성을 높였고 경수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그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머리를 마당돌에 세게 부딪혔고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숨소리가 멈춘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제 머리는 하얘졌어요. 이 상황을 알리면 지우는 어쩌죠? 저는 감옥 가고 어머님도 아들도 다 잃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경수를 장독 옆에 묻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끝내 흐느끼지 않았습니다. 고백은 냉정했고 표정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과 기존 CCTV 영상, 유물, 그리고 새롭게 확보된 통화 기록을 근거로 과실치사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이 끝나던 날 밤 나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 17년간 단 한 번도 펼치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대출금 내역서, 통장 사본, 이자 독촉장, 그리고 낯선 이름이 적힌 메모지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한테도. 어쩌면 그는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지연에게도 지우에게도 강한 아빠로 남고 싶었을 테고요. 그 무게를 혼자 견디다가 그렇게 무너진 거였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습니다. 그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했어요. 지연이가 비에 젖은 채 집 앞 도로를 우두커니 서 있었거든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그냥 넘겼을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 그 무게 앞에서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백구가 짖던 그 자리에서 경수의 유품과 함께 발견된 작은 뼈 조각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DNA 일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영자 씨의 친자 유전자와 일치합니다. 해당 유골은 실종된 경수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에 나는 차가운 경찰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곧 구속되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작은 마을엔 연일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는 마당 한켠에 작은 위령비 하나를 세웠습니다. 정경수 1980만 2007 이 마당의 아들로 영원하길. 나는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꺼내 입고 직접 만든 밥과 국, 경수가 좋아하던 장조림을 놓고 마당 한가운데 향을 피웠습니다. 경수야, 이제야 너한테 인사하네.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공항에서 저를 꼭 안아줄 때 나는 처음으로 경수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구속되고 몇 주 뒤 한 통의 국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우예요. 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젠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 지우의 목소리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김포공항에서 나온 지우는 검은색 캐리어 하나를 끌고 흰 티셔츠에 짧은 머리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나는 말없이 다가가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얼굴이 경수 닮았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안은 채 한마디 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정말 거기 계셨어요? 집에 도착한 지우는 마당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본 것 같아요. 어릴 때 새벽녘에 마당을 봤는데 비 오는 날 누가 무릎 꿇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저는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무서워서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말한 CCTV 영상, 저도 봤어요. 아빠가 쓰러지는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엄마가 거기 있었단 게 믿기지 않아요. 지우는 귀국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자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사건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DNA를 드릴 수 있고 과거 주변 인물들에 대해 기억나는 걸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도 그 협조를 반겼고 지우는 이후 경찰과 몇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제 마음의 억울함을 위해 진실을 더 밝히고 싶다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수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인물 중 중고차 매매업자 정모 씨가 실제로 경수에게 불법 투자와 연관된 사기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수는 지연 모르게 2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정 씨에게 넘겼고 그게 연쇄 채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이를 뒤늦게 알고 분노했고 그날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은 바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경수는 아마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걸 겁니다. 지연에게, 지우에게 그 짐을 넘기기 싫어서 혼자 안고 있었던 거죠. 지우가 도착하고 며칠 후 백구는 마당 한가운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백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따라 늙은 눈동자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지우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할머니,
이 아이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못하니까 짖어서라도 알려주려 했던 거죠. 그날 밤 백구는 시계가 새겨진 위령비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짖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백구의 마지막 짖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구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몸엔 흙 한 줌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백구를 경수 위령비 옆에 조용히 묻어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짐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앨범 사이에서 한 장의 노트 종이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경수의 필체로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무거웠다. 지우마는 꼭 지켜줘. 나는 그 종이를 지우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는 너 하나만 바라봤어. 지우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엎드려 울었습니다. 위령비 앞에 둘러앉은 날 나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수야. 우리 경수야. 이제야 너를 불러본다. 지우는 내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버지 찾았어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처럼 살진 않을 거예요. 아버지처럼 혼자 두지 않을게요. 이제는 매일 마당에 서서 하늘을 봅니다. 경수야, 저 구름 뒤에 내가 있다면 오늘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날을 보내렴. 엄마는 여기서 너를 지키며 살고 있을게. 며느리 지연은 구속된 지 석 달쯤 지나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노란 봉투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님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손에 쥐고 있다가 조용한 저녁 경수 위령비 앞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경수를 미워한 적 없습니다. 사랑했고,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어리석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님 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님 품 안에서 버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꼭 딸처럼 살겠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나는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속죄할 길을 찾는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그 마음 하나만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조용히 위령비 앞에 편지를 접어두었습니다. 위령비 옆 텃밭 다시 시작된 마당의 숨결. 마당을 비우던 날 장독대를 옮기고 텃밭을 새로 갈아엎었습니다. 경수의 유품이 나왔던 그 자리에 나는 작은 보라색 라벤더 꽃을 심었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던 향기입니다. 백구가 묻힌 자리에는 흰색 국화 2그루를 심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마당에 앉아 아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잘 잤니, 우리 경수야. 오늘은 바람이 세네. 지우도 잘 지내고 있더라. 백구야, 넌 오늘도 경수 곁에서 잘 지켜줘야 해. 엄마는 여전히 부탁할 게 많다. 지우는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남을게요. 아버지가 그토록 떠나지 못한 이 집을 이제 제가 지킬 차례 같아요. 그 아이는 인근 대학에서 조교 일을 시작했고 주말이면 텃밭에서 저와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어느 날은 라면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이 부엌에서 저를 안고 있었던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4살이었을 텐데 참 이상하죠? 나는 웃었습니다. 기억이란 게 마음이 허락할 때 비로소 떠오르는 거래. 백구를 묻었던 봄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경수와 백구가 같이 앉았던 장독대 옆 평상 자리에 나는 작은 목재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지후와 둘이 앉아 있으면 꼭 셋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랑 백구가 여기 앉아 있었던 거죠? 지우가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백구는 내 아빠 옆에 늘 있었지. 그리고 지금도 있을 거야. 우리 마음속에선 말이야. 나는 가끔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눈과 휘어진 허리.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경수의 엄마가 있고 지우의 할머니가 있으며 이 마당의 주인이 살아 있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라벤더 향을 맡으면 바람이 경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엄마, 나 잘 지내. 고마웠어. 사랑해. 나는 이제 매일 이 마당을 지킬 겁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게, 그리고 더 이상 묻히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봄이 오면 라벤더가 피고 여름이면 백구의 묘소의 들국화가 흔들립니다. 가을이면 경수 제사상에 고구마를 삶아 올리고 겨울이면 지우와 함께 벽난로를 피웁니다. 나는 더 이상 슬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눈물로 씻고 사랑으로 남은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요. 백구가 없었더라면 나는 끝까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혼자서라도 이 마당을 지킬 겁니다.